많은 분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악용하는 거 아니냐,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법성의 정도가 좀 심한 곳들의 경우에는 조치를 또 취하고 있다. 오늘은 되게 흥미로워서 이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수원회생법원에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도산 담당 판사님, 그리고 개인회생 과장님, 파산과장님, 전임회생위원, 관제인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년 6월, 12월에 정기회의를 합니다.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소득을 줄여가지고 뭐 회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허위로 뭐를 만들어서 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도 그런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직장을 안 다니는데 직장을 다닌다고 속인다거나, 재산을 이렇게 막 빼돌리고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거나, 돈을 물쓰듯이 쓰고 한다거나, 채무자들을 많이 비난하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도 같이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제도잖아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이거를 다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아무리 잡는다고 잡아도 악용을 하는 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내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가 작성된 사항에 대해서 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단체의 징계 의뢰, 뭐 예를 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그런 위반 사항이 생긴다면은 변호사협회에다가 징계를 의뢰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이제 취한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첫 번째 허위자료 제출이 있어요. 허위자료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은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 최근 채무를 이제 추가를 한다든지,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 최근 채무 추가가 뭐냐면은 금지명령을 받은 다음에 금지명령을 받기 좀 전에 있었던 최근 채무를 몇 개를 빠뜨렸다가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023년 10월이면은 10월에 신청을 하면서 9월 채무를 빠뜨린 거예요. 왜냐면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 채무를 빼고 나머지만 먼저 넣은 다음에 금지명령을 받은 다음에 최근에 받았던 거를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허위 개인 채권자 기재. 이건 뭐냐면, 개인 채권자를 넣으면 그 개인 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변제금을. 그렇게 해서 받은 변제금을 이렇게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채권자가 아닌데 이런 개인 채권자를 허위로 집어넣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채권자 고의 누락, 여러 가지 기타 사정으로 이 채권자를 빼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허위 소득자료 제출, 그러니까 소득을 축소 신고를 해서 원래 3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변제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 허위 지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좀 높게 부풀려서 제출하면은 소득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고, 허위 재산 목록 제출, 현금이나 예금을 좀 누락한다든지, 신청 직전에 이체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계좌나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보험,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부동산 이런 거에서 허위의 시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변조한다든지, 무상거주 확인 사실 확인서를 위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명의 신탁을 한다든지, 신청 직전에 처분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청 직전에 처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사정이 있다면, 왜냐면은 처분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허위나 고의성이 좀 다분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채권의 고의 누락, 퇴직금 고의 누락, 그리고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일단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송 위임 관련 항목인데요. 근절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첫 번째, 무자격자가 형식상의 대리인만 내세우고 도산 사무를 취급한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브로커를 말하는 거죠. 지금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곳들 중에서도 있고요. 변호사가 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두 번째, 신청 대리인 측 상담자를 통해서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 회사와 대출 계약을 한 경우. 이거는 뭐냐면, 수임료 없는 분들 일단 오세요, 저희가 그 수임료 대출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을 말하고요. 세 번째, 수임료 미지불을 이유로 채무자 동의 없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에 브로커 개입 정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브로커 사무실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무실의 주소가 계속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소송 그 대리인이 계속 바뀐다든지. 왜냐면은 대리인은 잘 안 바뀌거든요. 제가 수임을 했는데 갑자기 B 변호사님이 수임하시고 B 변호사님이 또 C 변호사님께 수임을 넘기시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브로커가 옮겨다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불성실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무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기도 한다. 왜냐? 결국에는 이 피해는 채무자들이 받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런 거 다 악용하는 거 아니냐,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감시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위법성의 정도가 좀 심한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조치를 또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재고위원회가 있든 없든 저희 같은 이런 이제 신청 대리인들은 누군가가 본다고 해서 감시를 받으니까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자격을 걸고 양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피해 사례들이나 또는 댓글로도 뭐 제가 이런 곳에 맡겼는데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계약을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좋은 사무실을 판단하는 방법, 이런 곳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꼭 보시고 신중하게 계약을 좀 체결하시기를 바랄게요. 이 제도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두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